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대전의 방문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중부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 세종시를 합해 최근 나흘 동안 감염자 수가 최소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 등 수도권 집단 감염과의 연결고리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정부 서울청사에 확진자가 방문해 일부 시설이 문을 닫았습니다. 본관 구내식당을 찾은 설비기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천구의 한 도정기 업체 직원에서 시작된 감염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 동료와 가족 등에게 퍼져서 5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북한군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최근 북한의 강경 행보를 비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전개 여부에 대해 현재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대행은 북한은 가장 어려운 표적이며 앞으로 며칠, 몇 주 안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남북 간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북미 관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거친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미국에 도착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전북 전주에서 아내의 지인 등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종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검찰은 최신종이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자 돈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최신종은 살해와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도와 강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상점에서 고객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한 한인 직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이 났습니다. 수사에 나선 현지 경찰이 폭행범을 쫓고 있습니다. 대전의 방문 판매업소를 연결고리로 코로나19가 중부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나흘 동안 대전에서만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충남과 세종시까지 합하면 감염자 수는 최소 26명에 이릅니다. 네, 이곳의 경우 수도권과의 연결고리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연결고리가 없는 것이라면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감염은 됐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가 지역사회 곳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소식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부권에서 한동안 뜸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15일 이후 대전에서 21명, 충남 4명, 세종 1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주목하는 건 대전 60번 확진자인 50대 남성입니다. 뒤늦게 확진됐지만 앞선 확진자들을 추적해보니 이 남성과의 접촉이 많았다는 겁니다. 확진자 가운데 60번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49번, 50번, 53번, 56번, 61번, 62번, 그리고 계룡의 그 확진 환자를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60번 환자가 다른 그 기존에 나와 있던 우리 확진자들의 어떤 정점이랄까요? 이들은 60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괴정동의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대전시는 이곳을 다단계 방문 판매 업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의 여파로 대전의 의원 한 곳이 폐쇄되고 환자와 의료진이 검사를 받는 중입니다. 방역당국이 조사하고 있지만 대전 상황과 수도권의 연결고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과의 연결고리가 없다면 그 사례 자체가 적든 많든 간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에 상당히 있을 가능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유행에 주의하고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의 방역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본관 구내식당을 다녀간 설비기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금천구의 한 도정기 업체 직원으로부터 시작된 감염은 안산과 화성, 시흥 등 경기도 곳곳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 서울청사 시설 일부가 어제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청사 본관 구내식당에 기계 설치를 위해 지난 12일 다녀간 50대 설비기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서울청사 관리소는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방역 작업을 하는 한편
이 설비기사와 접촉한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는 국가안전 중요시설 중 최고 수준인 각급 시설로 그동안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환자 발생으로 시설이 폐쇄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의 한 도전기업체 직원으로부터 시작된 감염도 경기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직원인 50대 남성 A씨가 지난 16일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어제 같은 회사 동료인 안산시의 60대 여성과 딸 부부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화성시에서도 어제 도전기 회사 동료 직원인 50대 남성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시흥시에서는 A씨의 친구인 또 다른 50대 남성이 이날 확진됐는데 이 남성은 최근 A씨와 만나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롯데제과 수원 공장에서도 어제 협력업체 소속 50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던 다른 10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전쟁터의 흉물처럼 변했죠.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전방에 부대를 재배치하는 북한군의 긴박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비무장지대 일부 초소에도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추후 군사행동 계획도 예고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배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 최근 북한군 내부에선 이에 대비하는 급박한 움직임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우리 당국이 정찰 자산으로 파악한 결과 북한군 내부에서 바쁜 움직임이 감지됐다고 했습니다. 전방부대 재배치와 관련해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 비어있었던 비무장지대 인근 초소엔 북한군 병사가 등장했고 철책 부근에서 작업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북한군은 전방 경계근무 급수를 1호 전투근무 체계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최고 수준의 전투준비태세로 2013년 3차 핵실험 당시 핵전쟁을 불사한다며 내놓은 개념과 비슷합니다. 미군은 통신감청 정찰자산인 리벳 조인트를 띄워 수도권 일대를 감시했습니다. 우리 군도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끝내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북한군이 이처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최근 북한의 강경 행보를 비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전개 여부에 대해 현지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대행은 북한은 가장 어려운 표적이며 앞으로 며칠, 몇 주 안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대행은 현지 시간 18일 전화 간담회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한국과 긴밀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북한의 동향에 따라 대북 군사 압박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겁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앞서 나가길 원치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솔직히 말해 그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이익과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어려운 표적들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표적이라며 앞으로 며칠, 몇 주 내에 무엇이 펼쳐질지 알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주독미군 감축 결정 이후 주한미군도 감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병력이 필요한 곳에 확실히 배치되도록 살펴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북한의 대남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전 보좌관 사이의 설전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책임 문제를 놓고도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오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수석대표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존 볼턴 전 보좌관이 백악관의 회고록 출간 방해에 맞서서 언론을 통해 폭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무능하다고 직접적으로 공격까지 했습니까? 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출연한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한마디로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think he's fit for office. I don't think he has the competence to carry out the job. There really isn't any guiding principle that I was able to discern other than what's good for Donald Trump's re-election. 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놓고도 존 볼턴 전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의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책임을 돌렸죠. 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만 사로잡혀 장기적인 생각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6월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때도 사진 찍기와 언론의 반응에만 신경 쓰고 그게 미국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언론에 일부 사저 보도된 회고록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 북미 회담을 하기를 원했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치켜 세우면서 결국 김 위원장에게 낚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미 외교가 양측의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에 더 많이 치중됐다며 한국의 창조물이라고도 썼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성격상 절대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볼턴 전 보좌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제정신이 아니라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볼턴 전 보좌관을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볼턴 전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때 자신과 잘 지내던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처럼 분통을 터뜨렸고 모든 게 다 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멍청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 북미 관계를 형편없이 후퇴시켰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그때 해고했어야 했다며 북미 협상 교착의 책임을 볼턴 전 보좌관에게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최근 대남 압박과 관련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볼턴 전 보좌관이 왜 이제서야 그와 같은 폭로를 했느냐, 이와 같은 싸늘한 반응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CNN은 칼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 과정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침묵하고 숨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는데 국가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기회주의자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볼턴 전 보좌관이 이런 내용을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놓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회고록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다며 자기 비판이 결여되었다는 점은 회고록의 중대 결점 중 하나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중국이 경쟁국의 경제를 망치려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고의로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다른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기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지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의로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정보는 갖고 있지 않고 단지 개인적인 느낌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워싱턴 도착 이틀째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의 수석대표 협의 소식 혹시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네, 이도훈 본부장은 오늘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겸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간 수석대표 협의가 예정돼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나 장소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한 대응책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간 워킹그룹 문제가 주요 협의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여당에서는 북한 문제를 조율한다는 한미 워킹그룹이 오히려 남북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으로 간 목적 가운데 하나도 한미 워킹그룹의 개선입니다. 정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 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이 담화에서 강하게 비판한 것 중 하나가 한미 워킹그룹입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한미가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협력 등 사안을 놓고 수시로 이견을 조율하는 협의체로 2018년 11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취지와 달리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처럼 운영됐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한다라고 일각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애당초 미국의 워킹그룹 제안을 받지 않았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중지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옵니다. 한미 워킹그룹에서 사실상은 결제받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한미 워킹그룹의 중지라든지 등등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도 뭐가 하나 나와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당내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불렀습니다.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인 안규백 의원은 워킹그룹이 왜 논란이 되는지 물었고 강 장관은 워킹그룹이 부정적 측면 못지않게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대북 라인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교체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커 보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청와대가 후임 안보실장으로 어떤 사람을 임명하면 좋을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사의를 밝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어제도 일단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라인 재정비 필요성이 커진 만큼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청와대 기류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청와대는 오히려 대북 라인 중심인 정의용 안보실장의 후임 논의에까지 착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의용 특사 제안에 북한이 보인 반응으로 볼 때 이제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황당무계한 제안을 들이밀고 있는데 이제 더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인 데는 외교관 출신인 정 실장이 북한보단 미국과의 관계를 더 신경 쓴다는 평가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권 내에서도 대북 라인이 일일이 미국의 반응을 살피며 북한과 대화하다 보니 성사된 일이 없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 실장도 지난해부터 개인적 사정으로 사의를 밝혀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 실장의 후임으론 서훈 국정원장 등 여권 내 북한 전문가들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서 원장의 경우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에서 역시 자유롭진 않습니다. 정 실장과 함께 특사로 제안됐다가 거절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몇 달 전부터 대북전단 등에 대해 북한의 불만이 심상치 않은 수준이었는데 국정원이 이런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의 최신종, 아내의 지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먼저 어제 있었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이후로 검찰은 불법 도박에 빠져서 수천만 원을 잃은 부분을 지목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온 여성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곧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최신종은 구속된 상태로 수의를 입은 채 하얀 마스크를 쓰고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최신종 측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도와 강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강간이 아닌 합의로 이루어진 성관계이며 피해자에게 돈을 뺏은 게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최신종이 지난 1월부터 도박인 FX 마진 거래에 빠져 수천만 원을 잃자 범행을 시작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사업체 본사로 보낼 돈마저 잃자 지난 4월 아내의 지인인 A씨를 부탁할 일이 있다며 불러내 협박, 강간하고 살해한 뒤 유기했다는 겁니다. 최신종은 A씨의 금팔찌를 빼앗고 A씨 계좌에 있던 48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당시 최신종은 특수강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최신종은 범행 나흘 뒤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부산의 20대 여성 B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유기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추가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최신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4일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날씨도 더워지고 부담스러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 감염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 바로 마스크죠. 곳곳에서 이 마스크를 쓰는 걸 두고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유흥주점에서 직원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니까 손님이 이 직원을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직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니 들고 있던 마스크를 직원 얼굴을 향해 던집니다.
마스크를 귀에만 걸친 남성은 직원 얼굴에 가방을 던집니다. 아예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직원을 밀치고 위협합니다. 욕설도 퍼붓습니다. 유흥주점 직원 A씨가 정부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유흥업소 코로나 위협 준수사항 때문에 이제 마스크 착용 좀 부탁드린다 했더니 그냥 넘어가지 뭘 그렇게 깐깐하게 그냥. 안양 마당경찰서는 30대 남성 2명을 폭행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이틀 전 인천에서도 승객과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지침에 따른 대중교통기사의 정당한 승차 거부를 방해할 경우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한인 상점의 직원이 역시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다가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폭행을 당했는데요.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흑인 남성인 폭행범을 현지 경찰이 지금 쫓고 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흑인 손님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잠시 대화가 오고 가더니 흑인 남성이 다짜고짜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발길질을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까지 맞은 직원이 바닥에 쓰러지자 흑인 남성은 유유히 상점을 빠져나갑니다. 한인 직원은 코로나19 관련 지침 사항을 설명하며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흑인 남성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라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상점 CCTV 영상을 토대로 폭행범을 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인종차별과 증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설한 아시아계 대상 폭력 범죄 고발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 이후 8주 동안 보고된 피해 사례는 1,800건이 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미국 소식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가운데 불법 체류 청소년들을 추방하는 걸 미뤄주는 제도를 없애려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었다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약 70만 명의 다카 수혜자들은 추방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법정 다툼은 2017년 9월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를 폐지하겠다고 하자 미 전역의 다카 수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각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 이어 이번 대법원까지 수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폐지를 다시 추진하더라도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5대4의 결정으로 이뤄졌습니다. 보수 5명, 진보 4명 구도인 미 대법원에서 개인의 성적 성향에 의한 고용 차별을 금지한 지난 15일 판결에 이어 대승적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두고 끔찍하고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행한 다카는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청년들을 31세까지는 추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민권은 받을 수 없지만 2년마다 노동 허가증을 갱신받아 일하거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JTBC 이예원입니다. 미국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남매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막내 여동생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 아일랜드 미국 대사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이끈 인물입니다.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8월 뇌 종양으로 별세한 에드워드 케네디의 관이 운구차에 실립니다. 그의 부인 빅토리아 앤 레지 케네디가 차량에 오르고 이어 여동생 진 케네디 스미스도 탑승합니다. 비운의 케네디가의 존 F 케네디 9남매 중 막내이자 유일한 생존자였던 진 케네디 스미스. 현지 시간 17일 뉴욕 맨해튼 자택에서 92세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정치 명문가 출신답게 미국 안팎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했습니다.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 때에는 주 아일랜드 대사를 지냈습니다.
이후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해 북아일랜드 공화국군의 정치조직 심폐인당 게리 애덤스 대표의 방미 허용 등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1974년에는 장애인 예술활동 후원재단을 세웠습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미국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받았습니다. 케네디가는 케네디 대통령 남매들 가운데 대통령 1명과 상원 의원 3명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불운의 가족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이 1963년 암살당한 데 이어 로버트 케네디 전 상원 의원도 1968년 암살됐습니다. 앞서 장남인 조지프 케네디 주니어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사했고 넷째인 키슬린 케네디는 1948년 비행기 사고로 숨졌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와 스페셜 올림픽 창시자인 유니스 케네디 슈리이버가 2008년과 2009년 별세한 뒤에 진 케네디 스미스는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1999년에는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도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56년 훗날 백악관 비서실장이 된 스티븐 에드워드 스미스와 결혼한 진 케네디 스미스, 1930년 주 영국 미국 대사를 지낸 부친 조지프 케네디와 함께 첫 부녀 대사라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제주에 있는 대학 재학생인 방글라데시 유학생 3명이 제주공항에 도착하고 곧바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보니까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서요. 김포공항으로 갔다가 제주항공으로 이동을 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을 거쳐서 어제 낮에 이 제주공항에 도착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유학생은 모두 18명입니다. 이 중에 3명이 어제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명은 미결정 판정을 받아서 추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미결정은 양성과 음성 기준값 사이에 위치해서 판정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보건당국은 이들과 동승한 항공인의 접촉자 등을 찾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확진된 유학생 3명은 제주공항에 어제 낮 12시 52분에 도착한 TWA TW713편과 오후 1시 44분에 착륙한 제주항공 7C 117편에 탑승했습니다. 함께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거나 또 1339 질병관리본부로 전화해서 역학조사에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아침에 저희가 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중국과 인도의 군인들이 국경 지역에서 충돌을 했고 수십 명이 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총기는 없었고요. 어떤 게 그렇다면 공격에 사용이 됐는지 사진이 공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의 국방 분석가 아자이 슈클라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인데요. 이 쇠막대에 모 수십여 개가 박혀 있습니다. 아자이 슈클라는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는 반드시 비난받아야 한다면서 폭력배들이나 하는 짓이지 군인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 인도 네티즌은 중국군의 행위를 비난하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인도와 중국 정부는 이 사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제유가가 이 산유국들의 감산 약속체 확인에 일제히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8일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3%, 0.88달러 오른 38.8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산유국들은 석유수출국기구 오펙 주도로 열린 장관급 공동감시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감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것이 유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잠시 8시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WTO 분쟁 해결 기구 회의에서 한일 양국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일방적인 대응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육군과 해군 참모총장이 어제 각각 2020년 전반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군사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최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안보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라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북측과 가까운 연평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4시간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출입을 통제해왔던 주민 대피소도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웅열 전 코롱그룹 회장이 어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논란이 일고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첫 소환 조사였습니다. 부작용이 있는 인보사 성분을 미리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또 상장 사기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LG전자의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경찰이 지난달에 이어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인사팀의 공책 기준과 평가 자료 같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말에 소멸될 예정이던 마일리지를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마일리지를 쓸 수 없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국토부와 공정위가 항공사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국가 주요 보안시설인 고리원전 주변에서 불법으로 드론을 날린 시민들이 잇따라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은 반경 18km가 비행 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어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던 지난 2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뒤 비싼 가격에 되판 3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600여 차례에 걸쳐 15,000여 장의 마스크를 사들인 혐의입니다. 지난 3월 말 이후 국제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던 동아프리카 케냐에서 우리 교민 52명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카타르 항공 전세기를 이용했는데 외국인 260여 명도 동승했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올 여름 휴가철 가려면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 해수욕장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정부 조치로 연간 이용객이 30만 명이 안 되는 전남 내 14곳에서 시범 운영이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무관객이 아니라 야외 공간 등에서 상영이 되는 영화제여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평화라는 주제로 90여 편을 선보입니다.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원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장을 내서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나머지 12곳의 상임위원장을 뽑겠다고 했는데요.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다시 뽑기 전까지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파행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이 된 경기도 수원, 안양, 용인, 수지 같은 17곳에서 오늘부터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됩니다. 그제 나온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합니다. 강원도 내 접경지역 5개 군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오늘부터 원천 봉쇄됩니다. 오는 11월 말까지로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관련 물품의 운반 등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0도, 대구 2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러나 동해안 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겠습니다. 강릉 23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충청도와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19도, 광주 18도, 부산 19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9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광주와 대구 29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 23도로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남성이 자신의 2살 배기 아들을 안고 차에 타서 불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아이를 곧바로 구조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도로에 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경찰차가 다가오자 한 남성이 차에 탑니다. 곧바로 차 안에 불길이 보입니다. 경찰이 소화기를 뿌립니다. 어제 새벽 3시 30분쯤 충북 청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1살 김모 씨가 2살 아들을 태운 채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겁니다. 경찰관이 하차하는 것을 보자마자 피해자가 아이를 안은 채로 운전석에 앉아서 아이를 왼손에 안고 오른손으로 라이터를 켜서 경찰이 즉시 아이를 빼내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치료 중입니다. 몸에 불이 붙은 김 씨는 이 도로 맞은편까지 뛰쳐나왔습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경찰이 불을 끄기 위해서 소화기를 뿌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 1시간 전 아이 엄마는 남편에게 맞았다며 신고했습니다. 열흘 전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간 남편이 갑자기 와서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김 씨는 경찰과 주차장에서 10분간 대치하다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서 트럭과 승용차 등 차량 4대와 오토바이 1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 등 2명이 중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친조카인 38살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자신을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고 속이고 광주의 한 술집 업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범인 38살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어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위장한 혐의로 44살 A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착화탄을 피워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했고 수사는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검찰이 모텔 CCTV 화면을 분석해 A씨가 피해 여성을 강제로 끌고 들어간 사실을 확인해서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잇따라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청의 세무과 공무원은 민원인의 차량 위에 수첩을 올려놨다가 전화 협박을 당하고 뺨까지 맞았습니다. 이 같은 일이 숱하게 발생하자 경기도청은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배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시청 세무과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언성을 높이다가 갑자기 공무원의 뺨을 때립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난동을 멈췄습니다. 앞서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담당 공무원을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행패를 부린 이유는 다소 황당했습니다. 일주일 전 세무과 직원이 자신의 체납 차량 번호판에 영치 예고증을 붙이는 과정에서 차 보닛에 업무 수첩을 올려놔 흠집이 났다며 물어내란 겁니다. 그 관계 생각하면 시각 입장되면 남들 똑같이 그렇게 대수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현장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30대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생계 지원금이 빨리 안 들어온다며 담당 공무원의 주먹을 휘두른 40대 민원인이 구속됐습니다. 공무원이 맞아 실신한 와중에 태연이 아이스크림을 먹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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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민원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욕설, 폭행을 한 사례는 3만 8천 건으로 전년도보다 10%포인트 늘었습니다. 어떤 돌발 행동이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좀 두려운 마음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어제 경기도청은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대비해 모의 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더욱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 외교 안보 라인 교체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안개 속인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남북관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외교안보 통일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사전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쇄신론, 여야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이 여야에서 모두 나오고 네. 있는데 이 결론은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이 기류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한 분석은 여야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야권에서는 지금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냐, 굴종적 외교를 했다, 끌려다녔다,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그 책임을 물어서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라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여권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남북협력을 추진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의지를 실무 라인에서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네. 취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인용을 하자면 세수를 세부대에 담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될 시점이니 외교안보 라인을 쇄신하자. 그래서 쇄신하자, 교체하자 이건 같은 얘기로 흘러가지만 그럼 그 다음 숙제가 남습니다. 야권이 원하는 넥스트, 네. 또 여권이 원하는 넥스트는 전혀 다를 것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강경론자가 들어올 것이냐, 유화론자가 들어올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인선을 해도 또 논란이 있습니다. 여야 간에. 그러니까 청와대의 고민은 여기 있는 것이죠. 교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로 교체하느냐, 어떻게 교체하느냐, 왜 교체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청와대의 판단은 신중할 것이고 전면 교체는 쉽지 않다.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까지 흘러온 또 쌓아온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남북미 간의 외교안보 라인이 해온 역할이 만만치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도 쉽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부분적인 교체를 하면서 통일부 장관이야 지금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사표 수리의 시점이라든가 후임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한꺼번에 대대적인 쇄신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교체 시점은 지금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지금 당장은 전면 교체하기는 네. 힘들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 좀 뜸을 들이고 난 뒤에는 아마 상당 폭의 그 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지금 야권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북한에 대한 기조,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입장이지만 네. 사실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이 북한에 대한 이 지금 이 포용, 그리고 대화 협력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걸림돌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인물들로 지금 전면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그 여권 내의 상당한 이 지금 일치된 목소리라고 한다면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지금 현재의 그 외교 안보 진영에 대해서 대통령의 불만도 사실은 이미 표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2020년 신년사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해서 아쉬움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면서 한 걸음이든 반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오히려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 지금 여권 내부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한 이유는 물론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풀어나가고 거기 대처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외교 안보 진영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느냐. 그와 같이 지금 연장돼서 놓은 비판이 소위 말하는 한미 워킹 그룹에 대해서 발목이 잡히고 미국의 눈치를 너무 지나치게 본 것이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사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워킹 그룹에서 통일부는 빠져라. 이럴 정도의 내부적으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북한의 상당한 이 지금 그 돌발적인 변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지만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불만이 지금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당장은 전면적인 개편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폭의 이 지금 교포는 그러니까 시간을 갖되 그 필요성은 상당히 지금 여건 내에서는 성숙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을 갖더라도 지금 통일부 장관에 이어서 아마 더 나아가서는 이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저는 뭐 바꾸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JTBC가 취재한 바로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을 현재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국가안보실장의 자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요하죠. 남북 관계를 뭐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남북미 관계가 교착돼 있는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고 또 지금 이 교착돼 있는 상황을 풀 수 있는 데는 누구의 역할이 가장 큰가? 그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겠는가? 혹은 뭐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장관이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지금 이 참 묘하게도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돼 왔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죠. 자, 지금 우리나라 체제에서 대통령, 수장을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다. 대선이 이제 2년 남았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아쉬움, 남북 협력을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 그건 사실은 대통령 스스로의 고뇌예요. 그럼 상반기에 왜 못했을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면 사실 올 상반기에는 금강산 관광의 개별 관광 정도는 재개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안타깝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코로나19. 지금 교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팬데믹으로 뭐 국제사회가 다 꽁꽁 묶인 게 6개월이 돼가는데 반년이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남북 간의 교류를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바이러스에 의한 악재 영향이 한 절반은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까 언급하셨던 미국의 입김입니다. 근데 워킹그룹 때문에 못하는 게 있지만 워킹그룹은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이잖아요. 결국은 비건 대표가 뭘 결정합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북 관계를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의 과정을 형성하고 영향을 주지만 심지어는 이제 다음 주에 발간 예정인 존 볼튼의 저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결국은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서명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행을 시키는 것은 대통령이거든요. 자, 통일부 장관을 누구로 교체하면 남북관계가 갑자기 가속화될 것이다. 아니죠. 대통령의 의지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참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탑의 문제다. 탑. 김정은 위원장. 지금 왜 김여정을 자꾸 내세울까요?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남북협력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 결정하면 갑니까? 못 가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 워킹그룹이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문 대통령이 움직여야 하는 시점이다. 안보 라인은 교체하면 좋고요. 더 유능한 쪽으로. 그런데 교체했는데 더 무능해지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쇄신의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관료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는 강력한데 장관이 물꼬를 못 풀고 있었다. 심지어는 장관 임명직 교체되는 사람들 아니야. 우리 관료들은 버텨야지. 복지부동하고 있어서 실무에서 진행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한 가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왜 우리 측은 좀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을까? 이런 게 지금 일이 터지고 나서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실무 라인이나 부처장이나 그 외교 안보 라인들을 질책할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가장 강력한 문제는 북한이 묻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답하라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안보 라인을 교체한다고 확 바뀌거나 나아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이 현실을 우린 좀 직시해야 되고요. 저는 대통령의 의지로 지금 인력을 가지고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자 워킹그룹도 그렇고 이게 미국하고 우리가 2인 삼각경기처럼 한쪽 발을 꽁꽁 묶어놨으니 독자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면 누가 풉니까? 이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에게 풀고라고 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강력한 탑의 의지가 지금 보여줘야 하고 관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외교 안보 라인의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 이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대통령의 중요한 의지 표현과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사실 뭐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상당한 그 의지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는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남북관계 꽉 막혀 있고 지금 그 긴장 국면을 가고 있는 부분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 정도도 뭐 저는 상당히 중요한 처방전이라는 생각에는 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또 지금 참모들이 할 일은 또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남북 관계가 이렇게 교착 국면에 빠져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러한 그 아쉬움을 표한 부분은 사실은 이 참모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의 의미는 상당히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개월 동안 그 나름대로 돌파구 중에 하나가 개별 관광이었는데 개별 관광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코로나 사태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담당 부처의 상당히 소극성도 저는 작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김연철 장관, 통일부 장관이 그때 이 임명이 됐을 때 JTBC가 이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협상 전략의 실전 등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을 이 김연철 장관이 썼거든요. 네. 상당히 그러니까 이 한국 전쟁의 휴전 협상 그리고 쿠바 미사일 협상 그리고 남아프리카 민주화 협상까지 이 상당히 협상을 통해서 세계사를 바꿨던 여러 가지의 그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탁월한 저서를 냈기 때문에 김연철 장관이 이번에 장관이 되고 나면 남북 간의 협상에서도 상당한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야 하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컸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기대가 모여서 JTBC의 제목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 지금 김연철 장관이 이번 퇴임하게 되면 이 본인이 그러니까 진보 정권 내에서 아마 통일부 장관으로는 남북 회담을 한 번도 못하고 물러나는 최초의 인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저는 뭐 김연철 장관이 혼자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통일부를 비롯해서 이 지금 실무 단위에서의 그런 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들이 상당히 대통령의 의지와는 별개로 많이 좀 뒤처졌던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의지와 못지않게 그런 이 지금 외교 안보 참모진들의 그리고 또 내각에서의 구성 변화는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 두 개가 상당히 같이 갈 때만 저는 상당히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남북 관계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이 주도해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통일부 장관으로서 김연철 장관은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강조를 했었던 협상 전략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남북관계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 바로 21대 국회 원구성입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오늘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어제 밤까지의 상황을 점검해 보면요. 오늘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낮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제 18개 이 상임위를 최종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또다시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는가.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통합당의 리더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지난 이 월요일에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이후에 뭐 여야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후에 책임을 이제 통감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고 칩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통합당 내에서도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사임을 받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너무 좀 다투고 조기의 시간이긴 하지만 새로 세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재신임을 했으면 설득을 해서 다시 이제 제자리로 모셔올 것인지 지금 이 애매한 공백 상황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뭘 좀 통합당이 직시를 하셔야 되냐면 그 월요일 6개 이 원 구성의 일부를 민주당 주도로 통합당을 빼고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응이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여대 야소 구도는 4년 동안 갈 거고요. 이 배경을 구조를 전제로 해놓고 통합당은 싸워나가야 되는데 야당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다음 차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국민들의 민심도 또 얻어내야 하고 과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지금 이 우리나라가 남북관계는 준전시 상황으로 돌입을 했고요. 거기다 코로나19는 지금 아직도 계속 창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 상황을 대통령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방역에서 전시, 지금 안보에서 준전시, 이게 동시에 지금 국난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은 뭘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겁니까? 국회는 지금 왜 비어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합당은 답을 해야 되거든요. 내부에서조차도 그럼 안보하고 외교위 정도는 가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또 중진과 리더들이 들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냥 이게 여당 독주니까 우리는 안 끼겠다. 이게 보이콧하는 상황은 너무 20대의 국민들에게 비판받았던 그림이 연장되고 있다. 이거는 이 통합당에게도 이로울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21대 국회는 정말 또 국민들에게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여긴 좀 통합당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봐서 지금 사찰에 머물고 있다고 전해지는 조호영 원내대표가 자, 이 국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감 접겠다. 그리고 지금 이 통합당의 불리함을 우리가 감수하겠다. 하지만 그렇다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자.
혹은 더 나은 대안을 던져야죠. 지금 아까 외교안보 라인 얘기한 것도요. 지금 뭐 물러가라, 교체해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라는 답까지를 딱 부러지게 준다면 그러한 부분들에서 통합당에 대한 국민들의 좀 어떤 관심 그리고 앞으로는 지지 이게 돌아올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을 향해서 국가 위기 앞에서 초당적 협력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뭐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통합당이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상황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으로서 민주당의 현재 협상 전략이라든지 또 통합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여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법 사이에 올인하는 듯한 이 미래통합당의 자세는 사실 정치적 목리로 비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원칙을 이야기하면 일하는 국회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일하는 국회가 되고 있습니까? 일하는 사람도 반밖에 안 돼요. 이 소위 말해 반만 일하는 국회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선, 독주로 비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3차 추경이 지금 정부에서 지금 국회에 제출한 지가 상당히 시일이 지났습니다만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의 지금 돌발적인 이런 이 행동들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하고 있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은 국회가 빨리 문을 열어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사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정치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해서는 2006년도 상황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2006년도 사학법 개정 때문에 야당이 국회를 거부하고 이 장애 투쟁을 항상 한참 벌이고 있을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이재호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대표 저하고 이 청와대에서 아침을 한번 식사를 한번 하시죠. 그래 갔더만 그 자리에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이 양보하는 게 좀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풀려나갔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이재호 원내대표는 상당히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러니까 협치의 한 사례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꼭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야의 대표회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당은 뭘 여당은 뭘 양보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대통령이 일종의 물꼬를 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초당적 협력하는 모습 볼 수 있죠. 남남 갈등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불식시킬 수 있죠. 그리고 여야의 협치라는 그러한 부분들도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다고 해서 선출된 여당의 법사위원장을 물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대통령이 상당히 이 야당을 아우르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야당의 입장에서는 태거할 수 있는 하나의 면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이야말로 청와대의 대통령의 적극적인 정치적인 이 의지가 필요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저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빠르게 또 강력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를 푸는 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까지 또 제기해 주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위기의 상황이죠. 그런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최종 의사결정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맞짱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아침 7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3천 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는 그에 맞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잘 보호가 됐는지 현실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우 기자입니다. 대형 금융사의 부장인 A씨는 지난해 4월 경력직으로 입사한 B씨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건데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피해자 B씨에게 다른 계열사로 이동을 권유했습니다. B씨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 지금 몸담고 있는 부서에서 계속 제 일을 하고 싶다. 그제서야 회사는 가해자 A씨를 다른 계열사로 보내려 했지만 이번엔 계열사가 거절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가 괴롭힘이 발생한 장소에서 지금도 함께 근무 중입니다. B씨의 부서 위치를 옮겼지만 가해자와 20m 거리입니다. 회사 안에서 계속 마주치게 됐습니다. 혹시 퇴근 시간에 엘리베이터 앞에 있나? 그럼 좀 늦게 나갈까? 계속 이제 저 스스로를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계속. 회사 측은 회사가 건물의 한 개층만 사용하고 있어 다른 계열사 전출이 아닌 이상 층간 이동은 어렵다며 피해자 보호 조치는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사건을 공식화하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이렇게 중개는 서류를 남기면 우량도 한 그녀가 아니냐. 중개연애를 안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B씨의 반대로 징계위는 열렸지만 징계 결과는 공지되지도 않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무 장소만 변경하도록 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측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거에 대해서 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회사가 마음대로 그 조치를 취하고. JTBC 박준우입니다. 네, 지금 보신 이 사례, 회사가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검찰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막말과 협박,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어서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핸드폰 내용을 저희가 스피커폰으로 들었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들은 셈이죠. 지난 4월 B씨는 퇴근 후 직장 상사인 A씨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야, 너 사장 제이지? 내가 너 제일 만들어줘? 아닙니다. 욕설은 10분 내내 이어졌습니다. 직속 상사가 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어차피 내가 네 위에 가면 너 그냥 여기서 20%씩 매일 사과할 거야. B씨는 술자리 참석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와라. 그래서 이제 6주문자 나오는 거죠. 넉 달 넘게 괴롭힘을 당한 B씨는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회사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B씨의 업무 보고가 미흡했고 부서원들과 관계도 원활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 이야기는 다릅니다. 무슨 직원이거든요. 그 친구가 좀 무례한 거죠. 같이 근무했던 부서 직원들도 그렇게 안 당한 친구가 없거든요. B씨는 지난주 A씨를 모욕과 강요 미수,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같은 사고가 또 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사방 한 번에 다 불이 붙었어요. 구멍할 필요 없고 나갈 필요 없었고 이산봉이 사이에. 지난 4월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입니다.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전조치를 무시한 용접 작업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러자 정부가 건설 현장 화재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작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잘 붙는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과 용접처럼 불을 이용한 작업을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건축 자재도 불에 강한 소재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불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마감재로 많이 쓰는 샌드위치 패널을 실험해봤더니 가연성 제품은 7분 만에 무너져버린 반면 불에 강한 자재는 17분을 버텼습니다. 불이 붙지 않는 유리 섬유인 그라스울이 들어간 자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비판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불이 안 붙는 자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제 위험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을 때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직접 작업 중지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대책이 좀 빠져 있다라고. JTBC 안태훈입니다. 이틀 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놓고 무주택자 사이에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나 1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예외 조항을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전에 사는 무주택자 A씨는 이번 6.17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렵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대전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받아 집 사는 게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입주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억 원이 넘는 집을 사면 대출을 거두기로 했습니다. 이러자 무주택자 사이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돈 빌려서 집을 사던 건 이제 옛날 얘기가 된 거죠. 직장 문제도 있는데 무조건 6개월 안에 들어가 살라고 하면 누가 가능하겠어요? 대출 다 막아버리면 앞으로 뭐 전세만 사가는 것도 아니고.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 또는 수백 대 1인 로또 아파트 당첨만 바라라는 말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면 집값을 잡기 위해선 강력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집값을 올려놓으면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갭 투자를 잡겠다라는 시장의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확실히 집값은 잡히겠구나. 정부는 중저가 주택으로 갭 투자가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이런 규제를 뒀다면서도 실수요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남북 관계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움직임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했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전개 여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미국 전문가죠.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도훈 본부장,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이죠. 네. 북한이 지금 계속적인 공세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한미가 과연 북한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 공세의 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같이 의견을 교환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의 주요 임무가 이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건데 이번에 북한 공세에서 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6월 12일 날 이성건 그 외무상이 핵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전에 입장에서 북한이 달라진 건 없는데 두 가지가 눈에 띄던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도 파탄날 수 있다. 네. 그리고 지난 5월에 열린 중앙군사위에서 북한이 핵 억제력을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제일 관심들 많이 하고 있는 그 워킹 그룹을 통한 일단 대북 제재 면제 예외, 그러니까 일종의 북한을 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한미 워킹 그룹의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 측과 나눌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2018년 11월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히려 한국 측에서 2018년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연합훈련의 유예와 중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그 미 국방장관인 짐 매티스 장관도 몰랐고 당연히 한국과는 사전 논의가 없었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오히려 한국 정부에서 이건 미국과의 좀 논의를 위해서 서로 협조를 위해서 이런 워킹 그룹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11월 달에 이제 결국 구성이 된 거죠. 당시 김의겸 그 청와대 대변인이 발언한 걸 제가 기억하는데 이 워킹 그룹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더 빨리 진척시키는데 좋은 기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지난 2018년 11월부터 공개된 회의만 12번 정도 되고 비공개까지 합치면 한 20번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 중에 그 대북 면제 사안만 보면 12개 사안이 면제가 됐고요. 근데 문제는 그중에 8개 정도가 북한이 거부해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국이 지금 제재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으로 걸려 있습니다. 딱 미국의 재무부가 주관 부서긴 한데 그 외에도 상무부도 있고 여러 부처가 지금 다 그 연계가 돼 있거든요. 심지어는 지난번 그 와이스 어네스토호 같은 경우에는 미 뉴욕 검찰청까지 관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워킹 그룹이라는 것은 강경화 장관도 얘기했는데 일종의 패스트 트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면제나 그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면 그 부분에 던져놓으면 미국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확인을 하고 한국한테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워킹그룹 일부에서 없애자고 얘기를 하는데 없애면 제 판단에는 여전히 미국은 국내법에 의해서 지금 제재가 부과되고 있는데 그걸 다 확인하는 작업이 네. 있어야 되고 훨씬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 뭐 기관이나 단체가 또 그런 제재에 저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상시적인 소통 채널로서 한미 워킹그룹의 필요성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사사건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마치 미국의 결제를 받는 형태처럼 한미 워킹그룹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적 분명히 있고요. 우리 정부의 자율성이 그만큼 훼손되고 제약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글쎄요, 그거는 뭐 우리 정부에 대한 자율성이 네.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제재가 워낙 여러 다층으로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텔레비전을 우리가 개성에서 전화했었던 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TV를 우리가 하나 갖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재의 2중 3중으로 걸립니다. 일단 일반이죠? 미 상무부의 그 대외 규정에 걸리고요. 그 외에도 미 의회가 만든 그 대북 제재법에도 걸리고 그리고 유엔 제재 2397에도 걸립니다. 10% 이상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것은 반입이 금지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걸리기 때문에 워킹그룹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워킹그룹이 없다면 우리 정부가 미 상무부, 재무부, 미 의회 다 쫓아다니면서 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방법은 미국의 그런 법 자체를 좀 근데 그거는 네.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의 그런 좀 의구심이나 주장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미 간에 가장 잘 움직이는 라인이 지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의 이도훈 본부장과 지금 스티브 비건 그 대북 제 특별대표이자 부장관입니다. 네. 사실상 부장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고위급 라인이 돼버렸어요. 이 회담에서 뭔가 결정이 되면 구태여 장관까지 갈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이번에 한미가 뭐 북한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비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라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저쪽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라인이 움직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지금 갖고 있는 평화교섭본부 라인을 살리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유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대행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강경 행보를 비상한 위협으로 규정을 했고요.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전개 여부에 대해서 현재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연합훈련을 곧바로 재개한다거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몇 가지 전제가 네. 있죠. 일단은 북한이 정말로 한국을 향한 본격적인 도발을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다시금 핵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그런 핵 도발을 시작한다든지 하면은 가능성이 있죠. 네. 이것은 지금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이게 결렬된 이후에 미국 군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다시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근데 제가 이게 복잡하다고 드린 말씀이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 있고요. 또 전략자산 전개도 네. 마찬가지죠. 지금 방위분담 협상도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드는데 또 우리 네. 정부 입장에서는 하반기 훈련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전자권 전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겠죠. 거기서 필요성이 있으면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이죠. 현재 냉각되고 있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협상 환경이 안 좋죠. 네. 왜냐하면 미국이 대선 전에 들어가 있고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국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인종 문제 때문에도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대외 정책에서 유연한 정책이나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죠. 그리고 늘 미국 대선 전에 들어가면 어떤 지도자든지 자기가 강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원치 않거든요. 특히 반대쪽에 있는 조 바이든 후보가 이미 대북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 11월까지 그 미국이 어떤 양보나 좀 유화적인 제스처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한국이 계속 그런 외교적인 노력은 해야죠. 특히 저는 중국과의 지금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이 북한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주고 있고 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한국, 중국, 미국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외교적인 라인을 통해서 일단 북한이 극적인 도발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레임덕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측근인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방의원 등 100명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체포됐기 때문입니다. 도쿄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검찰에 체포된 가와이 카츠유키 전 법무부 장관은 아베 총리, 스가 관방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가와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부인이 출마한 참의원 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 등 100여 명에게 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베노마스크로 대표되는 코로나19 실책에 이어 측근이 돈 문제로 검찰에 체포되면서 아베 총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 첫머리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かつて法務大臣に任命したものとしてその責任を痛感しております。国民の皆様に深くお詫び申し上げます。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2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차기 총리 유력 후보인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를 향해 더욱 날을 세웠습니다. 総理がよくおっしゃいますように責任を感じている。それはそうでしょうか。感じてなきゃ大変なことだ。 정치권에선 아베 총리가 지지율 회복을 위해 오는 9월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이렇게 한 번씩 북한과의 갈등으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긴장감이 커지면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요. 전쟁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 평화의 의미를 알려주는 곳들이 또 있습니다.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25 전쟁 역사가 숨어있는 곳으로 먼저 광화문부터 볼까요? 네, 보통 광화문이라고 하면 일제강점기 때 이제 조선총독부를 1920년대 초반에 지으면서 많은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한국전쟁, 그 6.25 전쟁에도 아주 많은 전란의 피해를 겪은 문화재가 바로 광화문입니다. 이 광화문 같은 경우는 조선총독부를 지을 때 건춘문이라고 지금 경복궁의 동문이죠. 그 동문인 건춘문 옆으로 옮겨놓게 되는데 한국전쟁 때 이제 포격과 폭격에 그 척축, 그 축대만 남긴 채 완전히 다 부서지게 됩니다. 전파됐던 문화재가 바로 이 경복궁이었었어요. 네. 나중에 이제 60년대 들어서야 이제 복원을 한 한국 최초의 또 문화재 복원 사례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 광화문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요. 경복궁의 동남쪽에 있는 일종의 이제 와치타워라고 해야 할까요? 감시탑 역할을 하는 동십자각이라고 지금도 남아있는 건축물인데 가면 석축의 그 총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뭐 수원, 화성의 장안문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우리의 건축 유산들이 한국 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안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25로 손상된 조선왕실 어진이 또 있죠. 네. 조선왕조의 어진을 비롯해서 이제 왕궁의 그 문화재들이 거의 한 4,000점이 넘었었는데 전쟁 때문에 이 문화유산들도 이제 피난을 시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동천도 동광동에 있던 이제 부산 국악원으로 어진을 비롯해서 임금의 친필인 뭐 어필 이런 것들 한 4,000점을 다 피난을 시키게 되는데 일종의 오비일학인 거죠. 주변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게 옮겨 붙으면서 3,500점 넘게 다 소실이 되고 맙니다. 남아있는 것이 한 500점 넘지만 사실은 그중에서 온전히 남아있는 것은 한 10점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혹은 사회에도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이 문화유산도 전쟁 앞에서는 정말 너무나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죠. 마침 뭐 이번 달에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 어진들을 좀 공개를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진 정도를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전남 구례 화엄사 네. 있잖아요. 거기도 네. 또 6.25 관련 얘기가 있죠. 맞습니다. 뭐 어진, 뭐 어필 이런 것만이 아니라 건축물 자체도 전쟁 때문에 많이 사라졌고 또 사라질 뻔했던 건물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뭐 해인사의 장경판전이나 오대산의 상원사 또 강원도 고성의 신흥사 그리고 말씀하신 구례 화엄사 같은 경우 자칫 하마터면 전쟁 중에 소실될 뻔했던 그런 건축 유산들이에요. 공통점이라면 아주 깊은 산속에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 인민군의 일종의 은신처 역할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군과 경이 이제 명을 내리게 됩니다. 뭐냐면 불태워라,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죠. 은신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때 몇몇 개인들의 용기와 지혜 때문에 말씀드린 이러한 건축물들이 남아있게 된 건데요. 이 구례 화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력 총경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분의 개인사가 좀 독특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조선 의용군으로서 이제
중국 팔로군과 함께 항일 유격전을 했던 분인데 광복 후에는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제 경찰에 투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전쟁 직전에 이제 지리산에 출몰했던 이 빨치산을 토벌하는 데도 아주 혁혁한 무공을 세우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현상이라는 그 대장을 사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좀 훈포장도 좀 받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팔로군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뭐랄까요, 붉게 인식이 되던 시절이었고 또 이현상을 잘 또 수목장에서 묻어주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분이 없었다면 화엄사가 남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태우라고 했지만 태우게 되면 이 건축물을 다시 세우는 데는 10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불태우는 건 한나절이면 가능하지만 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문짝만 떼어내서 그것만 불태움으로써 지금 구례 화엄사가 남아서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존재하게 됐던 이런 개인들의 용기 때문에 뭐 화엄사, 해인사 그리고 뭐 신흥사 등등이 남아있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6.25 전쟁의 그 아픔을 네. 보여주는 곳으로 뽑아볼 만한 또 한 곳이 거제 포로 수용소잖아요. 네, 근래에 개봉했던 영화 스윙 키즈나 아니면 최인훈의 소설 광장으로 유명한 그 배경이 됐던 곳이 이제 거제도 포로 수용소인데요. 이곳은 사실은 지금이야 이제 일종의 문화공원, 역사공원 형태로 남아 있지만 한국사에 있어서의 한국 전쟁 6.25가는 아주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이 6.25 전쟁은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다 많이 말씀을 하곤 하는데 실제로 반공 포로들이 북한 인민군 중에는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인민군에 징집이 되어서 싸우다가 포로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정전협정 과정 속에서 이제 포로 송환을 협상하게 되는데 국제법적으로 본국 송환이 원칙인데 문제는 이 반공의 의식을 갖고 있는 반공 포로들을 북한으로 보낸다? 이거는 너무나 비인도적 처사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전협정을 맺을 때도. 그런 과정에 한국 전쟁에 있어서의 특수성이 남아있는 이 거제 포로 수용소. 지금 가면 이제 건물 정도가 남아있지만 사실은 건물만이 아니라 그렇게 같은 피부에 같은 인종에 혹은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싸웠고 그 와중에는 정치적 입장이 서로 다른 이들이 역시나 적이 되어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6.25 전쟁의 아주 특이한 성격이 녹아있는 곳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입니다. 네, 그리고 충북 쪽으로 가면 그 노글리 평화공원이 또 있습니다. 네, 충북과 경북을 연결하는 그 충북 영동 지역에 있는 노근리라는 지역의 그 경부선 철로 그리고 쌍굴다리 이런 곳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현장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지난 40-50년간 거의 쉬쉬하듯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전쟁의 그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한 49년이 된 1999년 정도 되어서야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비로소 이제 이 공간의 역사성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정은용 씨라고 이 소설을 쓴 분이자 실제 그 당사자이자 경험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의 AP 기자가 쓰고 기사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그 당시에 이 민간인 학살이 북한 인민군이 아니라 미군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거죠. 역시나 6.25 전쟁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적과 아군이 잘 분리되지 않는 같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을 또 웅변해 주는 곳이 이 노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역사 공원 형태로 2011년에 이미 만들어져서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고요. 찾는 분들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파주 임진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네, 지금 아주 첨예한 갈등의 현장처럼 여겨지는 곳이 임진각인데요.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가시면 경의선의 그 장단역 근처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폭격으로 부서진 증기 기관차가 한 기가 이제 보존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개성역과 신의주 사이를 운행했던 이 기차인데 역시나 이제 미군이 혹시나 이것이 북한 인민군 수중에 떨어지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해서 기총소사를 통해서 이제 없애버린 폭격을 해버린 그런 기관차인데 이것을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제 전쟁의 그 참상을 알려주는 공간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 속에서 국군과 문화재청 그리고 유엔사 등등이 협의를 해서 복원을 해서 오늘날 그 임진각 평화공원에 전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인 곳이죠. 알겠습니다.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의 만남이 최근에 이뤄졌고요. 최근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국무부의 스틸웰 차관보가 북한에 관해서 중국과 협력할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의 갈등도 지금 깊은데 그래도 북한 문제는 중국과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현지 시간 18일에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과 함께 협력해야 할 명백한 분야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북한 분야만큼은 중국과 손을 잡겠다라고 말한 건데요.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기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 분야 외에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 남중국해와 홍콩, 또 무역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의 최근 행동이 건설적이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만난 하와이 회담에 대해서도 중국의 태도가 솔직하지 않았다며 미중 대화가 생산적이었는지를 알려면 몇 주간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강공원의 수영장 그리고 물놀이장이요. 문을 여는 게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 상황을 보고 정할 거라고요. 네, 한강사업본부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서 이 한강공원의 수영장과 물놀이장의 개장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강사업본부는 올해 뚝섬과 광나루, 또 여의도 수영장과 난지, 양화, 물놀이장 등 5곳을 원래는 오는 26일에 개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물놀이장 개장 여부를 7월 중순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119 신고 접수 당시 알게 된 신고자에게 만나보자며 사적인 연락을 한 소방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법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소방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소방관은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9월에 출동 신고를 받으면서 알게 된 신고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호감이 있으니 만나보자는 사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혹은 어느 여행길에서 구멍가게를 한 번쯤 마주친 적이 있을 텐데요. 이제는 사라져가는 이 구멍가게들을 20년 넘게 직접 찾아다니며 펜으로 되살리는 화가가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사각사각 움직이는 펜촉을 따라 수십 년의 세월도 함께 새겨집니다. 전국 곳곳의 구멍가게들이 이 작은 작업실에서 되살아납니다. 미대생 시절 유화를 그리던 이미경 씨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 꼭꼭 눌러둔 그리고픈 마음을 모두 잠든 밤 펜을 잡으며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유년의 따뜻했던 기억을 되찾아준 구멍가게에 빠져 20년 넘게 직접 찾아가 그려낸 게 300곳이 넘습니다. 요만한 거 하나 그리는데 거의 2달 정도? 낡았다고 하찮다고 사라져버리는 구멍가게들은 그림 속에서만큼은 영원히 봄날입니다. 이 가게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를 어떤 그 작업을 남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상회, 숙인의 슈퍼, 정다운 슈퍼도 한자리를 지키며 뚝심 있게 살아온 주인의 기대를 담은 이름들입니다. 구멍가게가 건네는 삶의 태도에 매료됐습니다. 변화라는 이름의 불안정에 익숙해진 요즘 세대에게도 묵묵히 한자리를 지키는 일이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라고 위로를 건넵니다. 내가 나의 구멍가게를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 버티고 지켜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사라져가는 걸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모두 같기에 3년 전 낸 첫 책은 프랑스와 대만, 일본에서도 출간됐고 영국 BBC에도 소개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면 전 세계 곳곳의 구멍가게들을 찾아가 화폭에 남기는 게 꿈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강원 영동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에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9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광주와 대구 29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 23도로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충청과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오겠고 일요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대전의 방문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중부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 세종시를 합해 최근 나흘 동안 감염자 수가 최소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 등 수도권 집단 감염과의 연결고리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제 나온 정부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을 포함한 17곳에서 효력이 오늘 발생합니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오늘부터 금지가 됩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북한군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최근 북한의 강경 행보를 비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전개 여부에 대해 현재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대행은 북한은 가장 어려운 표적이며 앞으로 며칠, 몇 주 안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가 열릴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를 두고 오늘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 간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희 아침엔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30분 늦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시 30분에 시작되는 JTBC 뉴스 아침엔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